자, 숫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부터 좀 힘들어요. 이거 실제 사용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장사, 그리고 장사 부동산, 이제 학습이나 유학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을 한번 해볼 겁니다. 가치평가를 한번 해볼 거란 뜻이에요. 장사, 이제 보통 숫자를 모르고 시작을 하면 중산층의 블랙홀인데 숫자를 알고 시작해도 이건 선택하면 안 되는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좀 깁니다. 제 생각에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천천히 느긋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요성에 대해서 어필하는 거니까. 자,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 관련돼서는 프랜차이즈 월 매출 부풀리기가 있습니다. 매출 채권만 단순히 부풀리는 게 아니에요. 프랜차이즈는 월 매출, 가맹점주에게 월 매출을 부풀립니다. 2013년에 법안이 통과되어도 여전히 피해는 자신이 지고 있죠. 개인이 진 가맹점주가 진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이것들 다 추정 예상 매출이에요. 추정 예상 매출. 카페니, 치킨집이니, PC방이 전부 다 뭐 추정 예상 매출입니다. 번에 현실에서 이제 착한 건 있잖아요. 대신 영광을 버려야 돼요. 치킨 브랜드별 가맹점 매출 순위 이걸 지키기 위해 배달비와 가격을 올렸지만은 비싸다고 평은 안 좋아지는 곳이 있죠. 교촌입니다. 가맹점 숫자를 조절하면서 가맹점주 수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광고도 본사 차원에서 노력한 2013년에 저렇게 매출 풀리가 있었을 때 가맹점주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브랜드가 교촌입니다. 예, 보면은 연매출 이게 2015년인가 이렇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 월 평균 매출 순위가 1위입니다. 예. 2022년은 심지어 계약 취소 해지 점포 0입니다. 0. 없어요. 없어. 다른 데 보십시오. 계약 해지 점포 뭐 프라다가 한 개밖에 없네. 근데 여기 숫자 자체가 적으니까 이 정도로 매장이 많은데 계약 해지 점포가 0입니다. 이건 그냥 그만둔다고 하면은 뭐다? 아, 제가 이거 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만두는 거죠. 예. 대신 이제 투자 비용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월평균 매출액을 최대한 보장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수익성으로 따지면은 뭐 이렇게 좀 낮은 작게 투자해서 이제 그만큼 이제 매출액이 좀 적게 나올 수는 있는데 수익성을 따지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수익금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가맹점주 수익을 보장해서 치킨 가격 올리는 광고도 많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 위에 보시면은 우선 이거 먼저 짚고 들어갈게요. 이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보내는, 예. 한 달에 150만원 벌이도 안 되는 치킨집이 수두룩하거든요. 단순히 이제 투자 대비 수익금이 높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솔직히 월 평균 매출이 1,800이면 어떻게 삽니까? 이거 치킨값 빼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요? 솔직히. 거의 못 살걸요? 네. 그래서 가맹점주 수익 보장을 위해서 치킨 가격 올리고 광고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치킨값 올리고 광고 많이 했다고 욕먹었어요. 영업이익은 전년비 89.8%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뭐 계약 해지 점포가 0이라는 겁니다. 자, 2022년 가맹점 지어짜기로 아주 유명한 곳이 있어요. BHC입니다. 치킨 재료비 내리라니 뭐니 하면서 가맹점주를 열심히 하죠. 가맹점주 취소도 1입니다. 1입니다. 가맹점주 취소도 1입니다. 하지만 결국 업계 1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법의 영업이익률 30%를 달성합니다. 사람들 심리는 있죠. 자기 월급은 올라야 되는데 물가는 올라가지 말아야 된다. 자기 월급은 원가를 따지지 않고 만족감을 말하지만 자본주의 하지만 치킨 가격에는 원가에 마진을 붙이는 마르크스 경제학을 적용시킵니다. 정직한 건 가치가 있죠. 가치만 있죠. 고객은 그따위 게 없어요. 경영에서 가치란 건 현금 흐름을 뜻하는 겁니다. 적어도 거대한 기업이 되려면은 독한 리더십이 맞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도 독한 리더십이 맞다는 거예요. AI 스쿨은 가장 큰 이익을 남길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1위가 될 수는 절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을 가치만 생각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적당히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교촌은 가맹점주를 택했습니다. BHC는 소비자를 택했고요. 각기 길은 다른 거예요.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예, 결국에는 현실에 돈이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기회비용을 택합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기회비용을 택한 거고 가맹점주들은 취소를 하지 않으면서 교촌이라는 기회비용을 택한 거죠. 각자 그 기회비용이 맞아떨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의 승자는 BHC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나는 결국 교촌을 먹는데 솔직히 저는 그냥 뭐 가격이나 뭐니 상관없고 맛있는 거 먹는 것 뿐이에요. 교촌을 먹는데 하지만 사람들은 BHC와 BBQ를 먹을 겁니다. 뭐 저라고 다른 치킨을 먹는 것도 아니고 교촌이 맛있어서 먹는 거지 정직하게 뭐 어쩌이 가맹점주 이런 걸 생각해서 저도 교촌을 먹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걸 알아주지 않죠. 그리고 번외로 쿠폰을 먹으면은 대체로 안 좋게 줄 겁니다. 이게 가맹점주들에게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근데 가맹점주 수익 자체가 애초에 150만 원 벌이도 안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자영업 하지 말라는 거의 이런 것도 비슷합니다. 프랜차이즈에서 영업하지 마세요. 프랜차이즈 매출 부풀리기는 그럼 왜 통하는가? 첫 번째, 간절히 바라는 것에 이용당합니다. 믿고 싶은 마음, 확증 편향이죠. 이게 보통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보다는 이제 회사 퇴직금이나 뭐 이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그만두고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살아보려는 마음에서 이제 확증 편향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주변에 있는 익숙한 거, 근접 편향. 자, 뭐 그 치킨 맛있더라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믿는 것도 있는데 의도와 상관없이 책임은 항상 자기 자신이 지는 거예요. 이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마주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서브웨이 먹어보고 한국의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가족 하나가 시작해요. 그럼 그게 와이프면 남편은 개고생해서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 제가 아는 지인들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도 여자가 사장님인데 이제 남편까지 끌어들여서 같은 회사에 사업을 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거 대체로 안 좋습니다. 한 명은 살아야 그 가족을 건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은 데서 같은 속성으로 같은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으면 뭔가 좋을 것 같이 느껴져요. 이게 보통 기업을 운영을 하면은 대표는 사무실에서 처박혀가지고 같이 혼자 오는 곳이 대표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필요한 거야. 같은 회사 안에서. 그거 대체로 안 좋게 됩니다. 스스로 그걸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 대표를 수행하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장사든 사업이든 홀로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무료로 도와서도 안 됩니다. 인건비 계산을 못해요. 같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걸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내 편이 이 회사에 있으면 좀 더 좋아지겠지. 그렇게 해서 가족 회사가 못 크는 거예요. 보통. 자, 그리고 한두 번의 경우 이제 편견으로 믿고 싶은 마음이 강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말이죠. 어떤 자식의 기대와 강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부모가 어느 정도 좀 과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날 봤어요. 자식이 성적을 잘못 받아왔어요. 두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자기 미래에 대해서 생각이 없나? 그래서 독서실에 이제 공부하러 간다고 하는데 얘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려는가 보다. 그래서 한 번은 응원하려고 찾아가 봤더니만 독서실을 쬐어요. 그래서 얘는 미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험 기간인데 소파에서 TV를 보고 게임을 하고 자는 모습을 봤어요. 그럼 얘는 진짜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3번이 반복이 되면. 사실은 그 정보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든 없든 그런 걸 구분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각자의 인생을 책임을 지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불편한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런 모습을 꽤나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망하는 이유 중에 근본적인 이유는 투자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습니다.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사업이 아니라 장사니까 보통 PSR이나 이런 주변의 상대평가를 하는 이유 자체는 보통 다른 곳의 투자 수익률이 얼마인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통 연평균 4, 5%입니다. 세후 이익률을 뜻하는 거죠. 많이 해봐야 세후 이익률 3%인 경우도 꽤 많고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많죠. 상업 부동산의 대부분 수익률이 최대로 봐도 4, 5%입니다. 성장하는 사업인지 아닌지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몰라요. 장사든 사업이든 예정한 비용에 무조건 2~3배는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예산을 짜실 때 무조건 예정한 비용에 2~3배는 들어갑니다. 기기 교장, 교육비 문제,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진상 고객, 본사가 근처에 신규 프랜차이즈에 차인다든지 이런 거 등등등.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자기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인원도 잘못 계산하고요. 치킨집은 무조건 2명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매출이 많은 것과 이익률이 있는 건 다른 개념이요. ROIC 기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세후 기준.
영구적으로 할 수 없지만 영구적으로 했을 경우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것도 연구 가치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최소한 10년 정도는 고려하고 가야 됩니다. 5번째, 가장 큰데 초기 투자 비용을 싼 거 샀습니다. 교촌은 창업 비용 1위거든요. 1위인 대신에 절대 때려치지 않을 만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있죠. 이건 투자예요. 싼 걸 찾는 건 주식 잡주 찾는 거랑 같아요. 단순히 투자 수익률 높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 싼 거 차리면 이제 그때부터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걸로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그럴 거면 차라리 애플을 사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즉 과욕을 부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잘못된 믿음은 현실로 좌절됩니다. 프랜차이즈는 근데 가맹점주가 망해돼요. 왜냐하면 1위를 찍으면 새로 들어올 호구가 많아요. 지금 교촌의 민심이 폭락을 했잖아요. BHC는 1위를 찍었잖아요. 망해도 여기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무슨 뜻이다? 프랜차이즈는 치킨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뭐다?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한테 팔아서 돈을 법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쿠폰이니 뭐니 아주 좋은 겁니다. 자, 다른 업종을 볼게요. 카페 특징, 편하게 일할 것 같은 워라밸의 환상에서 뭐 믿고 싶은 현실, 저기서 낚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영업 담당자나 마케터들은 저걸 가지고 열심히 투자를 받아가지고 우리께 항상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우리 수치가 좋고 우리께 항상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나쁩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단점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한국 주식 수익률보다 낮고 아예 월급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카페는 더 재앙이에요. 여기 보면은 카페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망하는 분들에 비하면 오히려 나을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은 카페를 차렸어요. 근데 너무나도 일도 많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딱 운영만 돼요. 그래서 카페를 내놨어요. 내놨는데 안 팔려요. 근데 카페를 안 열고 유지를 하면은 카페가 망해요. 아니, 그 적자가 계속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도 카페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사례. 이게 뭐다? 기본적으로 얼만큼 비용이 들어가는지 비용 상정을 두세 배 안 한 것도 있지만은 이 카페 같은 거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커피가 굉장히 맛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커피에 매달리거든요. 커피 대신 차를 팔 수도 있고 다른 것들 많은데 그렇게 매달려서 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로봇 치킨 이제 이건 어떨까? 인건비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 오토 매장이 수익이 좋으면 왜 본사가 직접 하지 가맹점주한테 돈을 받겠습니까? 본사가 직접 하겠죠. 수익이 5%밖에 안 되니까 그냥 가맹점주한테 받는 게 훨씬 이득인 겁니다. 그럼 고시원 창업은 어떨까요? 이것도 결국에는 5%예요. 5%예요, 5%. 제가 부동산쯤에서 볼 건데 최대치가 5%예요. 거의 세금 때문에 한 2%, 3% 남을 거예요. 뭔가 얼마 어쩌고저쩌고 고시원 창업이라 이런 것들 뭐 빚을 내서 할 수 있다. 그게 장점인데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 왜 그게 할인율이라는 뜻은 이 정도 못 벌면 회사는 망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할인율만큼 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가 확 올라가 버리면. 주담대를 그래서 지금 비틀어 가지고 주담대 금리 올리지 마라. 은행을 비틀고 있잖아요. 그 이유입니다. 그럼 트레이너의 길은 PT샵과 헬스장은 다르고 헬스장은 더 많은 일상의 노력이 필요해요. 결국 더 어려운 것은 헬스장이다. 대신에 덜 망한다. 과연 개인 사업자들은 그럼 자 프랜차이즈는 매출 부풀리기를 한다고 쳐고 개인 사업자들은 매출 부풀리기를 하지 않을까요? 마치 허세를 부리는 비싼 옷처럼 이익처럼 다 할 겁니다. 마케팅을 하겠죠. 그래서 매출을 열심히 아니면 이익이 안 남는데 매출만 하거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권리금이 되죠. 그건. 그 권리금을 팝니다. 그래서 뭐 최소 창업 비용이 증대됩니다. 사기지만 사기가 아닌 거죠. 이런 거는 사기지만 사기가 아니죠. 그럼 정부는 안 할 것 같습니까? 애초에 연금 자체가 폰지 사기인데
시장 수익률보다 높이 줄 수 없어요. 그렇다고 그 시장 수익률, 그 연기금을 모두 올려 S&P 500만 살 수도 있습니까? 매출 부풀리기죠. 사실 이만큼 주겠다. 시장 수익률보다 높이 주겠습니다. 튀세요. 솔로로 죽으면 정부가 다 먹고 아주 해피합니다. 뭐 2명 중에서 1명 죽으면 이제 그거 노후연금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연금 받으시려면 건강하셔야 돼요. 연금 고갈되기 전에 끝까지 받아내거나 한국에 있을 거면 진짜 내가 150년 산다는 심정으로 치킨도 안 먹고 그렇게 사시거나, 아니면은 튀세요. 글로벌리스트가 되세요. 우리는 글로벌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죠. 제가 지금은 이제 감사원 공식 결과니까, 강신우릭이라는 사람이 취임할 때 그 대사를 저는 기억을 해요. 좋은 통계 보고서를 만들겠다. 통계청장이 좋은 통계 보고서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린가 싶었거든요. 결국에는 그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게 드러났죠. 결국 정부고 기업이고 개인이고 모두 기본 조작되고, 정부는 자신의 정책에 관해서, 기업은 자신의 매출에 관해서, 그리고 혹은 프랜차이즈는 자신들이 가맹점주에게, 개인은 자신이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잘 되고 있다, 비싸게 팔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본 조작되고 추정된 수치를 공개합니다. 자영업은 장사의 신이니 백종원의 모두 백종원이니 이거 전부 자영업 잔혹사를 보는 과정이죠.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자영업은 날이 갈수록 위태로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빡세게 분석하고 알아보고 빡세게 일하면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치와 통계를 모르면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안 하면 그걸로 끝인데 발에 못 깨볼 겁니다. 당장 성장하고 싶으면 통계를 모를수록 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회계와 통계를 아셔야 돼요. 통계 이전에 회계와 통계를 아셔야 돼요. 통계는 여러분들이 팀장 이상이 되고 싶을 때 통계를 배워야 되는 거고, 사실 지금도 배워야 되긴 하는데 데이터 분석 통계니까. 근데 거기서 어차피 우리가 쓸만한 통계는 데이터 분석학급 통계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수준의 통계입니다. 기본적인 수준의 통계입니다. 그런 것들은 익히는 거 별로 안 할 거냐. 계산할 리도 없어요. 챗GPT가 또 데이터 분석을 요즘 다 해줘요. 자, 그 전에 재무회계, 요걸 익혀야 돼요. 재무회계. 자, 매출은 고객이 내고 이익은 회계가 낸다. 숫자는 행동 전에 찾는 가설이며 행동 후에 편차를 조정하는 축정이다. 사전에 숫자를 통해서 가설을 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설에 대해서 당연히 틀리니까 편차를 조정하는 겁니다. 현실과. 지적 게으름을 가지면 죽을 만큼 노력하고 실패합니다. 애초에 숫자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숫자를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그르치고 발을 들인 다음에 계속 판단을 그르치고, 날이 갈수록 시간은 들어가면서 체력과 심력이 소모되니까 더욱 판단을 못하는 악순환이 됩니다. 판단을 못한 대로 발을 들이면 다시 또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인 판단이 이런 거에서 판단을 그르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들어가서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판단을 못하는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를 대체로 정해놓고 가능성에 도전할 때는 느긋하게 하는 겁니다. 가능성이란 건 때때로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3가지 방향에 의해서 모든 가능성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심력이 소모되어서 계속 더 들어가게 되면 판단을 더 그르치게 돼요. 사실 심력 자체도 리소스인데 그래도 회복이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진행하는 거라서. 그래서 항상 비판적으로 보십시오. 데카르트의 합리론을 접근하셔야 합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이죠. 모든 것을 의심하라,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이 말도 의심하라. 경영자의 핵심입니다. 경영자는 계산된 리스크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보는 겁니다. 계산된 리스크를 보려고.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뭔가, 그럼 여기에 관련된 리스크가 뭘까 계산을 해요. 숫자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계산되지 않으면 할인율이 안 나옵니다. 괜히 외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최소 수익 비율이에요. 그래서 대출가 가지고 있는 현금까지 다 고려하잖아요. 외액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리고 지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정보 수집을 할 때 항상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정보 수집을 잘해야 됩니다. 할 때 모든 정보를 비판적으로 보고 크로스 체크하세요. 그리고 수치화를 합니다.
워라밸 따위 없고요. 빡세게 일하고 금융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감정적 선택은 대체로 실패합니다. 이거 제가 그래서 심력을 낭비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겼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들 때 선택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편안할 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무엇을 목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가? 자, 경영자의 목적은 이익입니다. 여기서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은 프랜차이즈 대표입니다. 그러면은 교촌처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BHC처럼 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택하든 간에 자신이 택한 결과를 보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건 선악도 없습니다. 책임을 지고 결과를 진실적으로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 경영자의 목적은 몰라요. 근데 경영자의 목적은 이익입니다. 그 이익을 포기했으니까 가맹점주들 안에서는 영예롭죠. 대신에 그 나름의 네트워크는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새롭게 이익이 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가맹점주 폐업 0이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저기서 이익이 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경영자의 목적, 이 일은 이익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것도 어떤 이익이다? 세후 이익을 넘어서 현금 이익을 뜻하는 거예요. 정확히. 과실을 위한 자의식들은 꾸준히 자신을 망치게 될 겁니다. 사업이란 건 유튜브 이런 거 맞죠? 매출이 얼마 사업이란 건 있잖아요. 매출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경영자는 현금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이래저래 떠들었는데 사실은 그냥 무위험 이자율 채권 사는 것보다 수익이 낮은 그런 사업들 꽤 많습니다. 단지 원금이 워낙 컸어서 그런 거지. 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 프로세스를 제가 적어놨는데,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책부터 읽으십시오. 사람 말부터 듣지 마십시오. 책을 먼저 읽으세요. 전체 시장의 그림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핵심 인물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때부터 거기에 프레임 위로 자꾸 흘러가요. 믿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먼저 읽으세요. 책을. 그래서 책에는 실패 사례라든지 성공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 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주식 투자나 이런 것도 실패 사례에 관련돼서 정말 나쁜 회사 이런 것들 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분식회계에 관련된 내용들도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직접 강의를 듣고 물어봐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이유가 있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실패하는가, 그런 것들이 강사들이 많이 알아주고, 그 다음에 그 멍청한 실패들을 배제해 주는 거죠. 쓸데없는 실패.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가게나 이런 데서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봐서 이게 어떤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계 목록을 채웁니다. 자기가 채워야 될 기본적인 숫자. 내가 얼마 정도 자산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고 이것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업무 수치. 이제 판매량과 가격, 기타 진상과 사고에 대한 수입비 비용, 그러니까 변동비와 고정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직접 해보셔야 돼요. 직접 관련된 일을 해보셔야 돼요. 공차 대표가 이렇게 시작을 했고, 아마 계산은 이제 남편이 그 금융권의 사람이니까 남편이 했을 거예요. 정부의 수집이나 훈련이기도 한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작게 시작을 하셔야 된다. 자금에 맞춰서 움직여야지, 자금 동원 능력에 맞춰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다? 자금에 맞춘 움직인다는 건 내가 가진 자금에 맞춰서 움직여야지, 내가 1억이 있는데 동원할 수 있는 게 9억이다. 그래서 9억을 동원해서 움직이면은 이제부터 운빨 게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하겠죠. 근데 한번 삐끗하면은 다 뒤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빌라왕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번 삐끗해서 다 뒤지는 거. 예. 똑같이 인생도 뒤지겠지만은, 예. 그런 것처럼 자금에 맞춰서 움직여야지 자금 동원 능력에 맞춰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투자는 탈모가 오면 안 돼요. 투자는 심리적으로 안전해야 됩니다. 그게 워렌 버핏 방식이잖아요. 워렌 버핏이 그 말 하셨어요. 자기는 절대 머스크처럼 못한다. 그 사람 천재다. 광기도 있고. 근데 우리는 카드 게임이나 하면서 그렇게 느긋하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거 하지, 남들이 하기 어려운 거 안 한다. 그래서 대신에 혁신가는 못 되시는 거죠. 위대한 투자자이긴 합니다.
나름의 스타일이 있지만은 투자는 기본적으로 편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은 어려운 거 해야죠. 자, 그리고 최대한의 이익과 할인율과 성장률을 보수적으로 보는 것. 보통 무엇이든 연이익률은 5% 정도로 봅니다. 보수적으로 1년 했는데 월 500 순이익이 안 나오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애초에 그럼 시작해서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걸로 계산을 했는데 월 500 순이익이 안 나면 아예 계산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상 비용의 두세 배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자 비용이든 인건비든 재료비, 월세도 마찬가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들이에요. 이것들 이렇게 계산해서 5% 해야 됩니다. 근데 실패해도 다시 재도전 가능한 정도의 실패 비용, 즉 계산된 리스크여야 되는 거예요. 뭐 남기는 게 매출이 아니라 세후 영업이익을 세후 현금 이익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 5%에서 최소 뭐 2%에서 3% 이상은 돼야 됩니다. 보통 근데 세금 내면은 5% 이하예요. 세상이 좋아져서 광고하는 마케터, 영업자는 또 다른 뭐 하지 말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적어도 느긋하게 할 만한 일은 아니란 거죠. 이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드머니 없으면요, 돈부터 모으세요. 대박 나겠다는 건 카푸랑 별 차이 없어요. 누가 미쳤다고 5%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습니까? 그런 5% 이상의 수익률이 보장이 되면요, 네, 5% 이상의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면, 예를 들어 한 7%, 8% 되면은 직접 합니다. 자본 있는 기업들이. 자, 그래서 항상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리고 책 10권으로 시작을 하세요. 항상 모든 일은 책 10권으로 시작을 하세요. 활동량, 시간, 감정, 생각 모두 비용입니다. 비용은 최대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필요하지 않은 비용을 줄이고, 필요한 비용, 뭐 need, want,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need는 뭐다? must, 무조건 해야 될 거. want는 뭐다? 우선순위를 뜻하는 거예요. 반대로 뭐 demand, 남들이 한다고 하는 거, 그리고 desire, 이거 다 배제하세요. 남들과는 상관없어요. 지금 해야 될 거, 필요한 걸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워라밸 생각해가지고 카페 차리는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는 비용,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는 거, 이게 좋은 거 같은데 이게 좋더라. 그리고 디자이어, 과도한 욕망, 이거 줄이라는 겁니다. 경영자는 이익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숫자적 사고가 없으면 이익이 안 나고, 이익이 안 나면 성장은 못 합니다. 이익이 나야 그 다음부터 성장을 노릴 수가 있어요. 자, 이익 기반으로 보면 본업이 보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상 겉으로 보이는 주업이 미끼 상품이고, 부업이 수익 사업일지도 모릅니다. 부업으로 수익이 더 높은 경우가 꽤 많아요. 예전에 뭐 여기 아이트뱅크 여기도 그랬지만 CCFF 수강생이 가장 많았어요. 근데 이익은 국비지원에서 나왔습니다. 실제 CCFF는 손해였거든요. 근데 단가 과목은 20만원씩 무조건 고정이었어요. 뭐 조지 클루니도 배우 생활보다 데킬라로 돈을 더 많이 벌었죠. 강남대로 그 강남대로에 있는 파리바게뜨가 있거든요. 이런 프랜차이즈들, 이 비싼 강남대로에 어떻게 있을까요? 빵 팔아가지고 월세도 감당 못하는데. 이게 홍보 효과입니다. 어차피 이익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익에서 나잖아요. 매장이 목적이 아니라 마케팅이 목적인 광고입니다. SPC 같은 경우도 이익률이 굉장히 낮죠. 한국의 빵 시장 자체가 워낙 규모가 적으니까. 그래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익을 어떻게든 버텨서 보상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한국엔 미래가 없어요. 한국의 빵 시장에는. 자, 카페는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다. 카페에서 가장 중요한 비용은 임차료이고, 가장 중요한 팩터는 위치예요. 즉 커피가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가 좋은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장사는 목이다. 뭐 카페는 장소를 파는 곳이다. 즉 공간 장사입니다. 커피 장사가 아니에요. 커피를 맛있게 만들겠다 어쩌고 저쩌고 적당히 나쁘지만 않으면 돼요. 회전율도 얼마나 팔리느냐가 아니죠. 엄밀히 말해서 얼마나 사람이 들어왔다 나가느냐. 그 장소를 점유를 많이 하는 카공족이 손실의 범인이고, 남자 손님, 빨리 먹고 빨리 나가는 남자 손님이 좋은 겁니다. 맥도날드는 부동산 회사입니다. 영화 파운드를 추천합니다. 한번 보시면은 비즈니스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수익 구조가 본인에게 해당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Mr. Kroc. No. 그런 그의 사연을 들은 젊은 재무설계사 해리에게서 묘수를 알게 되는데요. 바로 생각의 전환이었습니다. 요식업으로서가 아닌 부동산이 답이라고요. You're not in the burger business. You're in the real estate business. 지점을 낼 때마다 조건부로 크록에게 땅을 임대받는다는 단서를 다는 겁니다. You alone. This will provide you with two things. 그러면 빛에 쪼들리던 그에게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생기면 물론 Stake is in the ground. Two, greater capital for expansion. 뭐 땅을 사가지고 대량의 이제 땅을 사서 거기에서 맥도날드 매장을 임대를 줘요. 그러면은 그 가맹점주가 이제 그 임대 비용을 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 자본이 모여가지고 다시 또 새 땅을 사고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이 맥도날드 레이크록이 예전에 그 대학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햄버거 장사가 아니다. 요식업 아니다. 우리는 부동산 장사다. 네.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고 그래서 레이크록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자를 양산한 부자라고 나왔죠. 웹툰의 사례. 웹툰은 주업이 아니라 미끼 상품이었습니다. 근데 웹툰 시장이 비즈니스로 커져버렸죠. 이 미끼 상품이 나쁜 게 아니라 미끼 상품을 통해서 오히려 크게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예 땅값을 높인 게 목표인 사례. 테슬라 이야기를 하죠. 테슬라도 지금 자동차를 파는 게 아니죠, 사실은. 테슬라는 에너지 기업이라고 하죠. 테슬라가 한때 흑자로 나온 건 자동차를 팔아서가 아니라 그 탄소 배출권을 팔아가지고 흑자가 나왔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적자였어요. 자동차를 기반으로 탄소 배출권을 팔았죠. 자, 아예 땅값을 높이는 게 목표인 사례도 있어요. 허업 외판에 땅은 가치가 없으니까 운영비나 넣어 장사를 합니다. 뭐 이익을 안 남긴다는 거죠. 건물을 올리고 장사를 해서 땅값을 높여요. 그리고 그 땅값이 높아지면 권리금까지 포함해서 파는 겁니다. 전세를 주는 이유나 매출만 올라가면 산다는 성장주 투자랑 유사하지 않으세요? 이거 보면은 솔직히 이렇게 구조하면서 땅이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좀 괜찮은 음식을 싸게 팔 수만 있으면은 제법 돌아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익이 안 남죠. 근데 뭐 누군가 더 비싸게 사줄 거라는 호구가 걸릴 거라는 생각하에 저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워렌 버핏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가 더 비싸게 사줄 거라는 기대를 하면 안 된다. 엄밀히 말해서 그 전략은 호경기 이지머니가 넘쳐 흐를 때 쓸 수 있는 전략인데 뭐 그때도 심지어 실패 확률이 있죠. 그래서 워렌 버핏은 항상 캐시 이즈 킹, 현금을 봅니다. 종로 일대를 보면 옛날 통닭집에서 한국 통닭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5,000원 하거든요. 뭐 지점마다 살짝 6,000원 하기도 한데 이거 거의 이익 안 남기고 팔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근데 얘네들 뭐 판다? 소주, 맥주, 청아. 여기 할아버지들이 많거든요.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이 소주, 맥주, 청아 이런 것들을 파는 겁니다. 드시는 겁니다. 절대 할아버지들은 단순히 치킨만 시키지 않습니다. 장소가 핵심일 때 부동산 최대 수익은 연 5%라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그 이상이거라면 특출나거나 아니면 장기 재현성이 없습니다. 제품은 커피, 햄버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비즈니스 모델에 들어오는 미끼 상품이고 비즈니스 모델은 주력 상품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력 상품은 사실 마케팅용일 수도 있습니다. 커리어사. 자, 우리 커리어 같은 거 보면 IT 업계, IT 책을 쓰거나 공공기관에 표시되지 않은 최상위 자격증들을 따고 컨퍼런스 발표 그거 자체는 가치가 없어요. 뭐 현금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커리어로 새로운 프로젝트의 기회, 이직의 기회, 영업을 대신해주는 기회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업적이 기회. 이걸 뭐라고 한다?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영업을 좀 더 쉽게 해주는 그 브랜드 가치 같은 겁니다. 그로 인해서 부업으로 강의를 정기적으로 할 기회도 얻게 됩니다. 즉 이건 역시 자신과 관련된 부업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블로그로 성공한 사람이 블로그 강의를 하는 법이에요. 자, 일상 투자로 들어가 보죠. 피터 린치, 주업이 사실 정보 수집일 수도 있다. 뭐 생활형 투자를 말한 건데 장사를 했으면 이익을 내라는 사례예요. 법무사가 있으신데 월급이 낮은 편이에요. 근데 부동산으로 큰 자산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미 부자가 됐는데도 이 낮은 월급의 법무사 생활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법무사로 일을 통해서 좋지만 망한 부동산의 정보를 많이 알게 되었고 그걸 볼 수 있는 시선도 키워졌고 정보가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걸 경매로 사서 이익을 얻었다고 하십니다. 일을 배우는 것만이 돈이 아니에요. 회장님의 수행 운전기사나 아니면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경험, 지적자산 모두 돈 벌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OKR로 돌아가는 회사에 들어가면 이거 기준점으로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메가존이나 메가존이나 저기 SK시대에 계속 보내는 이유도 그 인프라 계통 사람들은 거대한 인프라 아키텍처가 안정화된 상태가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보고 그 솔루션을 써보고 그 인프라 아키텍처 전체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직접 보고 나중에 내가 다른 곳에 이직을 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만들 때도 그 인프라 아키텍처 기반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경험입니다. 성장 기반이라는 거는 내가 혼자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똑같이 보안관제를 가서 너무나도 공부할 거리가 많고 너무나도 최고의 환경인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99%죠. 뭔가 달라야 됩니다. 95% 정도는 대중적인 선택을 하고요. 5% 정도가 특이한 선택을 합니다. 그 5%에서 4% 정도는 나쁜 짓을 하고요. 1% 정도는 뭔가 그걸 성장 기반의 정보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도록 제가 계속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방법은 피터 링치가 투자한 방법으로 저 역시도 보안회사에 투자한 수익이 가장 높습니다. 솔직히 팔로알토랑 팔란티어가 제일 그 투자 수익이 높죠. 저는 그 비즈니스가 해석이 되고 어디가 일이다 어디가 좋다 이런 걸 구분할 수 있고 여기는 지금 자본 비용 한계가 있다 계약을 어떻게 진행한다 그거는 그냥 안 봐도 알아요. 안 봐도 알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어와요 알아서. 그 업계에 있으니까 전 세계로 퍼져 있는 솔루션이 있어서 더 편해요 판단하기가. 그리고 대체 불가의 솔루션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건 말도 안 되는 저가다 이런 개연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현금 보는 사람들은 그 현금으로 판단이 안 되잖아요. 이게 타당성에 관련된 개념이에요. 세상은 정보다. 역량이 부족해서 판단을 못하거나 실행력이 부족하거나 데이터의 진실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 정보 해석 능력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정보 해석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조사에서 퍼블릭 스피치를 하고 그것들에서 크로스 체크를 하게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걸 못한다? 그건 그냥 자료로 끝납니다. 선풍기 파는 회사 없어요. 세상. 그냥 아주 쾌적한 환경을 파는 거지. 즉 효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 효용에 기반하여 사람들은 기회비용을 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촌을 택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BHC를 택하는 거죠. BHC의 핫크립스피라는 게 있는데 다음날까지 계속 배탈이 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맛있다고 그걸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싸서 좋다고 합니다. 즉 교촌 방식이 어찌 보면 과적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저기 배탈 나는 치킨인데 맛있다고 좋아하는데 그거 그냥 칼아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유물론적 사고만에 빠지는 건 마르크스주의입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뭐다? 고객 창조. 그래서 이익은 매출. 자, 이게 다음 버전으로 넘어가는구나. 이게 수치화 사고. 자, 이익은 매출이 아니라 비용 통제에서 나옵니다. 경영자는 항상 있잖아요. 고정비를 낮추고 변동비를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변동비성 인력, 즉 탑티어가 되게끔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변동비성 인력은 고정비로 받는 것보다 시간 거래를 하는 것보다 결과 거래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웃풋이 나오면 즉시 거기에 가서 내가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고정비로 하면은 내가 하이 퍼포밍을 해도 기껏 해봐야 고정비적 차이밖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비를 낮추고 변동비를 높이는 변동비성 인력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의사보다 시장 상인이 부장인 경우가 더 많거든요. 왜? 의사는 품위 유지비가 들어가지만 시장 상인은 품위 유지비가 안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익은 멋들어진 카페보다 인테리어 없는 새벽같이 나와서 파는 판매 과일상이 더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인테리어 없잖아요.
냉장고 한 200만 원 갖다 놓고 이거 변동비성으로 즉시 가져옵니다. 비용 통제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여기에 아르바이트 한두 명만 갖다 놓으면은 이제부터 최적화가 되었죠. 카페 보세요. 그 1억 들고 인테리어 해야 되고 뭐 장비 들어가고 거기에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되고 인건비 너무 높고 그거 뭔 소용이 있으니까 그냥 과일대다 갖다 팔면 되는데. 네, 이런 게 동네에 하나씩 있죠. 이게 뭐 실제 돈을 벌고 있을 겁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극단적으로 낮아요. 이거 하나 하는데 뭐 그냥 보증금 들어가고 냉장고 들어가고 그 과일 떼오는 거 이걸로 끝일걸요? 거의 모든 것이 변동비성입니다. 여기서 떨어지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흔히 말하는 가오. 없어 보인다. 없어 보이든 말든 현금이 더 중요하지. 나머지 저기서 망하는 게 중요해? 예. 거의 모든 게 변동비성입니다. 고정인건비가 거의 안 들거나 변동비성 인건비입니다. 다른 형태의 변동비성을 보죠. 스타벅스가 월세를 변동비성으로 하죠. 자기 매출의 얼마. 건물주는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랜드마크가 되거든요. 스타벅스가 들어가면. 더 좋아하는 형태가 이겁니다. 반대로 지점을 폐쇄하면서 탈출하는 은행들도 있습니다. 수치적 확장. 자, 이제부터 매출은 고객에서 나오거든요. 얼마나 내가 마케팅을 잘하느냐. 근데 이익은 비용 통제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변동비성 비용으로 전환하고 고정비를 줄이고. 그럼 확장은 어디서 나오냐? 회계에서 나옵니다. 아까도 보면은 젊은 재무 설계사가 레이크록에게 조언을 했잖아요. 성장과 확장은 이제 수치화와 회계 문제인데 이게 사실 기업 단위로 되면 거대한 기업에서 전부 다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애자일. 근데 탑에서 정해놓고 딱 찍어 누르는 게 워터폴입니다. 이거 안 되면 못 써먹어요. 자율적으로 일하고 싶은데 이거 안 되면은 못 써먹어요. 그냥 버려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저게 되는 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뭐 중리어 정도. 근데 앞으로는 모두가 경영자 시대에서 점점점 내려오게 될 겁니다. 자, 뭐다? 매출은 고객 문제다. 여기까지 하면 안 망해요. 이익은 가격과 비용 문제다. 여기부터는 이익이 남습니다. 성장은 회계와 수치화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자,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죠. 이거 안 되면 승진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 레드모어 과정을 시키고 계속 이제 일생에 관련돼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꾸 쓰려고 하는 이유도 이거예요. 저도 이거 하면서 야, 얘네들 숫자 엄청 싫어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머스트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만원짜리 상품의 원가가 90%예요. 영업이익률은 5%고 매출을 10% 올려야 되나요? 비용을 10% 줄여야 되나요? 자, 실제로 원자재 위주 기업이 원자재 가격 떨어지면 영업이익이 급증하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매출이 10% 증대되었습니다. 11,000원이고요. 그러면은 비용은 10% 증대되었으니까 9,9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1,100원. 영업이익 10% 증대가 되었습니다. 비용이 10% 감소되었습니다. 매출을 증대시키는 과정에서 뭐 인건비가 더 들어갔을 수도 있고 고생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걸 그냥 비용에 다 통째로 집어넣자고요. 자, 비용이 10% 감소되었어요. 매출은 10,000원인데 비용은 8,100원이 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었다? 1,900원이 됩니다. 영업이익이 90% 증대했습니다. 이게 참고로 탑티어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 이유고 지금 현재 온프레미스에선 트러블 슈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뭐 피놉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받는 이유입니다. 트러블 슈팅을 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담당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소수 몇몇의 사람들이 혹은 소수 몇몇의 임원들이 크게 돈을 버는 이유도 이겁니다. 뭐 지금은 여기에 비용에 들어가는 건 몇몇의 월급이거든요. 비용을 줄여야 한다. 단 한 사람이 그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혹은 의사결정의 선택 하나 가지고 비용을 90%가 떨어졌을 때 인센티브를 그만큼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변동비성 인력이 되어야 됩니다. 이쪽은 뭐 100원을 벌었습니다. 이쪽은 900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덜 들어갔을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비용이 줄어들어도 핵심 퀄리티는 단 줄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10,000원짜리 다시 또 해보죠. 10,000원짜리 제품을 팔아요. 10% 할인을 해주는 게 좋을까? 10% 마일리지를 주는 게 좋을까? 경영자의 목적은 이익이죠. 소비자의 목적은 뭡니까? 혜택입니다. 자, 10% 할인 A안. 매출이 9,000원입니다. 10,000원짜리를 9,000원에 줬죠. 똑같은 혜택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부 1,000원 할인, 1,000원 할인입니다. 소비자 입장, 자, 할인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대비, 투자는 뭐예요? 정가. 네. 투자 대비, 이제 리턴. 정가에서 할인가 빼면은 10% 할인입니다. 아, 원래 가격, 원래 가격 할인가. 예, 할인 비용. 예. 반대로, 결과는 10,000원에서 10,000원을 그냥 9,000원에 파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10% 마일리지를 준다고 해봅시다. 11,000원, 원래 그 10,000원 매출인데 여기에 마일리지가 추가가 된 거죠. 그런데 할인율은 9%입니다. 회사 입장에선 뭐예요? 1%의 비용이 적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11,000원을 10,000원에 파는 거잖아요. 이건 9,000원이 남았고 이건 현금 10,000원이 남았어요. 뭐 A안보다 이익이 10% 더 남습니다. 그리고 이 마일리지를 쓰기 위해서 사람은 더 올 건데 할인을 하면 할인할 때만 사람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인을 하면 안 돼요. 이걸 연애 관점에서 좀 더 발전시켜 보면은 애인이 여기 와달라고 했을 때, 뭐 아니면 야밤에 와달라고 했을 때 그걸 쉽게 와주면 안 됩니다. 얼마에 팔지 그 노동력에 대해서 거래를 하고 오히려 그거 과정이 소중함을 알게 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걸 그냥 가져야 된다는 헌신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건 남녀 공통이에요. 자, 인생 원칙. 더 줘서 비싸게 팔지언정 할인하지 마세요. 이건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이익이 늘어나야 합니다. 자, 세트의 공식. 4,000원짜리 커피와 5,000원짜리 베이글을 8,000원에 세트로 판다고 해봅시다. 이제부터 세트로 팔아가지고 우리가 매출을 증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식품 사원 원가를 30%, 우리나라는 30% 아니에요. 저거는 일본 같은 데나 30% 가능해요. 네. 그 식품 산업 원가를 30%라고 했을 때 이익을 어떻게 내는가? 뭐 인건비 빼고 커피가 하루 50잔 팔리고 원래 베이글이 30개 팔렸습니다. 근데 이제 커피가 50잔에 베이글이 40개가 팔리게 되었고 세트로 다 합치면 40개가 팔린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처음에 계산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걸 먼저 사례를 볼게요. 커피와 베이글을 따로 팔았을 때 9,000원입니다. 원가가 30%니까 2,700원, 이익금이 6,300원. 그래서 6,300원이 원래 남았는데 커피와 베이글을 같이 파니까 8,000원이 됐네? 세트로 팔았으니까 원가가 30%, 그러면 이익금이 5,300원 더 줄었네. 이거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계산 오류입니다. 매출 증대를 위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커피가 베이글이 10개가 더 팔려요. 세트로 파니까. 자, 커피 50잔, 베이글 30잔을 팔 때 세트 메뉴 전에는 매출 이렇게 원가 30% 그리고 이익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커피를 이제 10잔 팔고 세트 메뉴가 40개가 팔리게 되었다고 되었어요. 그래서 총 커피가 50잔, 베이글이 40잔. 세트 메뉴 보면은 원가는 이렇게 됩니다. 원가가 더 증대했죠, 당연히. 근데 이익금은 훨씬 더 증대했습니다. 원래의 목적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트 메뉴는 유지시켜야 되는 겁니다. 고객은 세트 메뉴로 돈을 더 썼다는 거예요. 뭐 세트 메뉴로 증대를 해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잘못해서 잘못하면 이거 뭐 세트 메뉴 팔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사실 고객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가난해지는 원인인데 뭐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원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묶음 상품 사지 마세요. 싼 게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고객의 책임이 있다는 이 자율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들 가난해지는 이유 할인과 묶음 상품 사는 거. 기준점이 요때 커피와 베이글을 따로 마실 때 이거 9,000원이다 라고 기준점이 생겼기 때문에 베이글 그 8,000원 세트에 낚이는 겁니다. 자, 가격을 올리는 방법. 가치를 더하세요. 단 차별적인 가치를 더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4,000원이고 카페라테가 4,500원이고 아인슈페너가 크림 올라갔다고 6,000원이라고 해봅시다.
원가는 3,000원, 3,100원, 3,500원인데 만족도는 뭐 아인슈페너 6,000원짜리 카페라떼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건 뭔 기준이냐면 달달한 거 기준입니다. 특히 카공족들 입장이나 아니면 일을 좀 여기서 하시는 분들 입장이거나 대화를 엄청 했을 경우 지금 제 상태처럼 당이 떨어지거든요. 그 당을 채우는 게 뭐다? 아인슈페너다. 크림이 올라가니까 달달하니까 좀 다른 걸로 채우겠다 카페라떼다. 근데 뭐 원가는 별 차이 안 난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이익이 납니다. 이런 메뉴를 확장시키는 게 카페의 전략입니다. 자, AI 스크립 썼던 방법이죠. 이론을 알아도 실제 실행해보면 사실 이래저래 잘 안 팔려요. 이거 이론을 알아도 별별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게 이론을 안다고 모두 될 것 같으면 솔직히 재무관리사, 회계사가 사업회가 모두 대박이 났겠죠. 그게 안 되니까 실행하는 건 또 이제 다른 문제거든요. 그게 되게끔 현실화시키는 건 단지 이제 가능성과 그 다음에 체계성을 갖추는 것 뿐이지, 타당성을 갖추는 것 뿐이지. 자, AI 스쿨 저 같은 경우 3억 썼어요. 이거 익히느라. 자, 우리는 기회비용을 팔아요. 2010년에 시작했는데 이 당시에는 국비지원이 한 20%는 취업을 못하고 또 대부분 취업을 해요. 솔루션 엔지니어, 시스템 엔지니어들 취업하고 보안 전문가 못됐습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수료하면 100% 보안 전문가 취업하는 이런 걸 해보자. 그래서 최대한 컨설턴트에 맞게 이래저래 훈련한 시스템이 지금의 그 시스템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SK인포색이 뛰어난 인력이라고 계속 지속 취업이었죠. 2013년에 리팩토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기회비용의 대상은 뭐였냐면은 일단 직장인과 고졸도 보안 전문가가 될 수 있게끔 대신에 2, 3년 뒤에 새 직업을 찾아야 되는 솔루션 엔지니어, 시스템 엔지니어 같이 끼워서 그래서 뭐 고졸도 가능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가능하게끔 됐습니다. 국비지원 실패자로 재활이 가능하고 고졸 같은 경우 가르쳐 보면은 학습 능력이 상대적으로 대졸보다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기 페이스대로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한 게 이 리팩토링입니다. 그리고 멘토 약간 멘탈도 좀 약해지거든. 자기가 예를 들어 그 당시 고졸 같은 경우 공장에서 돈을 모았다가 단순 돈을 그 돈 가지고 상경을 한 경우가 꽤 많았어요.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이대로 있으면 미래가 없겠다. 네,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참 멘탈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멘탈이 약하다기보다는 이래저래 취업시켜보니까 멘탈이 그냥 남들보다 강한데 문제는 그 상황이 멘탈이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거죠. 사실은 그간에 모았던 공장의 비용을 들고 와가지고 올인을 한 상태잖아요. 모은 돈,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이게 원래 학력이 높아도 상관이 없어요. 모은 돈 까내리면서 공부하면 멘탈이 갈립니다. 서울대도 그래요.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행동과 환경의 문제예요. 그건 자기가 모은 돈 까내리면서 공부하면은 멘탈 갈립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고졸 국비지원 실패자 대상, 솔루션 엔지니어 등 직장인 전직자 대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대적 안전가치를 제공했습니다. 이제 뭐 이게 기술스터디랑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페이스대로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할 수 있게 된 거죠. 2015년 모의해킹 인력이 부족해졌습니다. 대부분 모의해킹 과정이라고 하냐면 실제는 취약점 진단이거든요. 흔히 시중에 모의해킹 과정 많은데 그거 전부 취약점 진단이에요. 그걸로 취업할 수밖에 없어요. 모의해킹, 모바일 해킹 가르치려면 붙잡아 놓고 박스에 굴려야 됩니다. 박스에 굴려도 이해 못하는 사람 꽤 많아요. 굴린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또. 근데 리팩토링 이후 의지가 있다면 모의해킹을 100% 갈 수 있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페이스를 조절하니까. 그래서 모바일 모의해킹을 이 당시에 처음 조절했거든요. 그래서 모의해킹 인력 수요가 부족할 때 100% 모의해킹 갈 수 있는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양산했죠. 모바일 모의해킹에 대한 또 상대적인 가치를 또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을 줬습니다. 당시 기스터디 멘토가 SK인포색 모바일 해킹 내부 강사였어요. 2017년에 뭐였냐면은 여학생들이 기술 스터디에서 계속 탈락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수료를 못하는 경우. 그게 어떤 식이냐면은 남자 5명에 여자 1명이 들어가요. 그럼 못 견뎌요. 2명이 들어가도 애매해요.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매주 같은 걸 발표하냐, 같이 조사해가지고 저는 크로스 체크하라는 의미였는데 같은 걸 발표하니까 저는 이제 지금은 그 이유를 아는데 사람은 언제나 다른 거에서 교차점을 발견을 해야 된다. 내가
이전에 했던 거 저 사람이 지금 발표한 애 복습하는 관점 그렇게 하는데 매번 같은 시간에 같은 걸 발표하니까 지루해져서 그것도 만족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학습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게 모두 리팩토링 과정을 체인지했습니다. 별 수단을 다 하다가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개인 페이스대로 모두 성장할 수 있게 되었고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는 문제도 해결돼서 탈락 확률도 떨어졌고 여학생 남학생 구분 없이 잘 성장합니다. 2018년 보안 컨설팅 인력이 부족 시기에는 이제 컨설팅 가상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고 2020년 팬데믹 때 이때 AI 스쿨 사라질 뻔했습니다. 사라지고 근데 사실 이때까지 우리는 AI 스쿨을 사업화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시중 교육에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리고 가르치는 게 실력이 제일 느니까 그런 식으로 붙잡고 있던 거였는데 그 당시에는 판단이 이거였습니다. 기존 학생은 원래대로 100% 취업을 시키고 그만두자 책임감이 있으니까 이제 잘 유종의 미를 거둬보자 그런 입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나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니까 100% 줌 그걸로 전환했습니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전국 조직이 됐습니다. 토요일 지각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가 오래된 기업이지 그 이전에는 사업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게 확장된 기업은 아니었거든요. 이때 이후로 전국화되고 확장이 되었습니다. 서울 와서 수업 들을 필요 없고 오프라인 아니니까 저녁 전 장교도 부대 수업을 들어가지고 안랩으로 전직을 했습니다. 토요일에 여학생들이 화장하거나 졸린 눈 비비면서 지하철 탈 필요 없고요. 네. 멘토도 편해졌고 학생도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코호트 기반 러닝으로 전환이 되고 미국에 일하는 법도 도입되고 챌린지를 시키고 그렇게 되었어요. 모든 상담이 온라인화 되었죠. 그래서 장소 비용이 감소되니까 이익은 증대되었습니다. 실제 그 이전에 망할 위기는 뭐 이제 장소 비용이 진짜 많이 나왔죠. 이게 교육이란 게 장소 비용에서 진짜 돈이 나갔는데 중으로 체인지하면서 이게 많이 해결됐습니다. 2021년 컨설리 클라우드를 도입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결정을 하고 미래 세대 초월 차선으로 미션을 전환합니다. 우리 클라우드 퍼스트로 간다. 정확히는 제가 정했죠. 앞으로 클라우드 퍼스트로 가요. 리팩토링도 계속 과정도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작년 2021년에. 상대적 안정각지, 국내에서 유일하게 클라우드 보안을 다루는 곳. 이미 취업한 학생들도 경력 전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본래 목적을 달성을 합니다. 뭐 첫 성과부터 AWS로 이직을 한 게 대박이었죠. 그래서 이걸 하니까 일단 외부 직장인들도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취업해가지고 커리어를 자기 나름대로 발전시키다가 온프레미스에 고정된 학생들이 이걸 듣고 전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데브세옵스를 목표로 하고 클라우드 퍼스트를 준비했고 그때부터 프론트, MSA 개발과 백엔드 과정을 도입했는데 경기 침체로 잠시 주춤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걸 도입해야만 데브세옵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 레드모어 과정을 도입합니다. 프로젝트 목표를 리더십 경영자 사업가 과정, 노후 빈곤 해결 이렇게 접근했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올해가 2023년 이거 레드모어 과정 테스트인데 사실상 MBA인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취업 이후에 재테크를 안 하면은 젊을 때 빨리 재테크를 시작해야 하는데 취업 이후에 재테크를 하면 조져요. 근데 그거 누가 제대로 안 가르쳐 주고 자기도 잘 안 배운다는 거 알았습니다. 대표적인 학생 중에 하나가 컨솔리 클라우드 듣고 1억대 연봉으로 이직한 학생인데 얘가 원래 그래도 연봉이 금융권에 있어가지고 6,500대로 한 4년 있었거든요. 근데 5년간 저축으로만 돈을 모아서 1억을 모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듣는 순간 뒷골이 그 기간에 애플이 올랐고 테슬라가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랐고 아무거나 샀어도 올랐을 그 호경기를 저런 식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투자 같은 한눈을 팔지 않고 꾸준히 저축을 해서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뒷골이야. 그리고 그때부터 학생들의 모든 취업한 학생들에 대한 자산관리 현황을 점검을 했습니다. 와 이거 난리 났다. 이거 100% 월급 높은 노후 빈곤자 양상 안 하겠다. 큰일 났다. 그래서 이 과정을 만든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회계, 재무, 수치화 능력, 통계, 생성형 AI 이런 것들에서 부업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삶의 MBA를 고려하고 있고 이 집단 자체를 통째로 MBA화 시켜가지고 VC와 글로벌리스트와 창업가 그리고 VC를 만들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회사를 장기적으로 10년 넘게 다니는 일은 날이 갈수록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좋지도 않고. 자, 제 어머니의 사례를 보죠.
과일 장사로 10만원 시작해서 2억을 만드셨거든요. 아버지 월남전 참전 유공자예요. 완전 군인이에요. 어머니는 장사가 커지니까 점점 규모를 키웁니다. 대량의 과일을. 근데 아버지는 팔 수 있는 만큼만 구입해서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어머니는 무조건 많이 진열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골라서 산다. 이거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싸우셨는데 결국 어머니가 돈 번 거니까 어머니가 결정하신 대로 갔죠. 한 번에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판매량에 대해서 기준이 달라요. 아버지는 팔 만큼만 사오라는 주의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런 거 많거든요. 청소 좋아하시고 이 경우는 날이 갈수록 규모가 줄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참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고 그래서 계산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문제예요. 계산을 안 하면 열심히 살고 망합니다. 이 장사하기의 주제가 이거거든요. 왜 열심히 일하고 망하는가? 장사에 관련된 주제가 이거예요. 숫자를 모르면. 블랙홀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망할 수 있습니다. 숫자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거 못하면 사실 승진도 시키면 안 돼요. 그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거고 어쨌든 사실 그 어머니는 계속 과일을 팔 수 있도록 원가를 애초에 고려한 거예요. 이번에 팔고 다음에 팔 수도 있는 걸 항상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100만 원이 판매액이면 70만 원의 인건비 플러스 원가가 필요하면 최소 70만 원의 원가 비용만 있다면은 운영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120만 원, 130만 원만치 정기적으로 재투자 비용을 조금씩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액이 점점 늘어나요. 판매액만큼 계속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계속 만들어 오셨던 거죠. 이게 10만 원에 이거 사업도 똑같아요. 이 재투자 비용이란 건 자산을 늘린다는 거잖아요. 이 자산을 늘린다는 거는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현금의 배당금을 받아가지고 배당금을 점점 늘리는 것처럼 팔 수 있다면은 이 재고 자산을 점점 단계별로 혹은 투자 자산이나 기술 자산 이런 것들 단계별로 늘려서 매출액을 계속 성장시키는 거랑 같습니다. 똑같이 재투자 비용인 거예요. 이런 재투자 비용에 대한 개념이 어렴풋이라도 있어도 가벼운 계산만 하고 그 선택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절대 적자는 나지 않고 망하지도 않는다. 라는 계산하에 저렇게 하시는 거고 아버지는 뭐 재투자 비용이란 개념이 어렴풋이라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라.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신 거죠. 비용을 통제하는 건 근본적으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이익이 더 많이 남는가?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비용을 쓰는 게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못하는 사람은 승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전에 자신의 성과 평가를 스스로도 할 수도 없고 장기적으로는 재무활동,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교훈, 쉬운 일은 없습니다. 워라밸 따질 거면 대표되면 안 됩니다. 직장인은 재테크 잘해야 됩니다. 핵심 인물의 말을 믿기보다 정보를 수집하세요. 책을 최소 10권을 읽으세요.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계산된 리스크해야 되고 도전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계산된 리스크에서 가장 이익이 나오는 곳에 도전해야 합니다.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경영자의 목적은 그것도 세후 현금 이익이지 자의식 가득한 매출 과시가 아닙니다. 유튜브에 50억 매출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실이익 높으면 그거 웬만해선 절대 안 팝니다. 그냥 조용히 돈 법니다. 어차피 95%는 대부분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질투하거나 못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를 번다 말을 해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오직 보여줄 건 내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성장이 꺾였거나 아니면 지쳤거나 어쨌든 유튜브에서 어떻게 이거 하시는 사람들 대부분 이겁니다. 그럼 실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떠냐? 일하는 법을 알려줘요.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두 번째 자기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주업이 유튜브가 아니에요. 거버넌스, 기업 운영 방식은
장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통치 체제, 뭐 통치 그 규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고 숫자 기반이어야 합니다. 자, 6번째. 경영자의 목적은 뭐다? 현금 이익입니다. 이익이 안 남는 것은 착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익을 많이 남긴다고 해서 악한 것도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기회비용에 의한 선택인 거죠. 교촌도 교촌의 선택을 한 거고 BHS도 BHS의 선택을 한 거고 중요한 건 뭐? 교촌의 입장에서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BHS 입장에서는 가맹점주가 뭐 항의한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선택의 결과를 마주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선택을 내리는 게 중요한 거고요. 흔들리면 안 돼요. 한 번 정했으면 한 번 선택을 했으면 그대로 가야 합니다. 팀이 망하면 개인이 망해요. 자, 세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만 사회 전체가 성장하는 데는 이익이 필요합니다. 분명. 팀이 망하면 개인이 망하고요. 회사가 망하면 팀이 망합니다. 지역사회가 망하면 해당 지역 사업 회사나 아니면 해당 지역 사업 자체가 망하게 되겠죠. 물론 다른 지역에 사업이 있다면 의존성 없는 회사는 살아남겠지만 시장 사회 전체가 성장한다는 뜻은 GDP가 순환해서 성장한다는 거고 GDP, GDP는 뭐 정부 지출과 기업 투자, 개인 소비, 순수출인데 정부 지출 세금이죠. 기업 투자, 기업이 하는 거죠. 개인 소비, 기업이 월급 줘서 나오는 거죠. 순수출, 기업이 하는 거죠. 경제의 핵심은 기업입니다. 정부의 주 세금은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입니다. 소득세가 국세의 32.6%를 차지해서 가장 높고 부가가치세가 22.7%, 법인세는 19.4% 순입니다. 기업의 성장은 사회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안 남긴다는 뜻은 최소화한다는 뜻이에요. 큰 쓴 비용만큼 감면받으니까. 이건 연기금과 자산 성장에 기여하는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게 하는 근원입니다. 왜? 그 원리를 제가 이제 밑에 알려드릴 겁니다. 왜 이익을 안 남기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자, 기업 안에서 일할 때는 ROI만 따지면 됩니다. 투자 수익의 투자 비용 이렇게만 따지면 됩니다. 리턴 오브 인베스트 오브 리턴. 근데 기업의 이익 기반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이제 변동비만 따지는 거죠. 주식 시장은 뭐 ROE와 ROIC를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다? 이거는 세금이 얼마가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뭐 크게 보면은 이게 0 정도 다음 투자만 할 수 있을 정도면 계속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얼마 나오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건 뭐다? 세후 당기순이익, 세후 영업이익 이걸 기준점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ROE 같은 경우에는 영업활동 전체의 효율성을 보는 거고요. 이게 손익계산서의 연장이죠. ROIC가 제일 중요한데 현금 흐름을 평가하는 겁니다. 세후 영업이익 얼마냐. 그래서 저게 기업이 가져올 수 있는 100%, 그 투자자가 가져올 수 있는 100%의 개념이거든요. 투자자 기준이고요. 직원 기준이에요. 그럼 주식 투자자가 ROI가 아니라 ROE, ROIC를 봅니다. 뭐 세후에 가져올 수 있으니까 세후에 얼마나 남겼는가. 그게 가져올 수 있는 100%입니다. 만약 이익을 남기지 않으면 다음 투자 시장은 활성화되지 않고 다음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현재 흑자 사업도 적고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 구조가 굉장히 독특한데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독특한 구조인데 지역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그 이자만 계속 영구적으로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채권화 되는 거예요. 영구 채권화. 이자만 계속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5세까지 못 자르게 돼 있거든요. 일본은. 예. 그래서 그 일하는 그 아저씨들 되게 많아요. 그게 일본 경제의 발목이고 젊은 층이 일 다 한다고 또 이제 월급도 낮아요. 예, 그 상황에서 계속 버티는 그 구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신흥 부자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래서 법인세를 적게 낼 수준이라면 기업들은 자신의 확장과 기업 구성원들의 월급으로만 많은 소득을 보유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건 뭐 절대 신흥 부자나 새로운 산업이나 이런 건 나올 수 없게 됩니다. 법인세가 부자 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세 경쟁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밑에서 나올 건데 기업의 신규 투자는 이
투자자한테 아직 미배분한 이익 잉여금을 모아가지고 대출과 유상증자를 합쳐서 신규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아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GDP에서 기업 투자가 되는 거죠. 즉 투자 시장이 먼저 활성화되어야 기업 투자가 되고 신규 물자들이 계속 배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 전체의 물자를 증대시킵니다. 이에 맞춰서 정부는 시설 비용에 관련된 세금을 좀 더 많이 감면해줘요. 반도체 투자를 안 하다가 지금 현재 그럼 감면해줬는데 지금 현재 WTO 그러니까 WTO 가트 룰이 깨져서 원래 보조금 주면 안 되는 거 그냥 선진국들 보조금 생으로 다 주고 있잖아요. 중국도 주는데 중국이 원래 WTO에 가입됐으면 안 되는 건데 언젠가는 되겠지 해서 개도국 개도국이 이제 자격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그렇게 준 거거든요. 그 중국이 자국 기업한테 그냥 돈 찍어가지고 계속 주고 정부가 무조건 혜택 해주고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만약 중국이랑 반도체 경쟁을 안 했으면 삼성전자 망했을 거라는 이야기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정부랑 기업이 싸우면 절대 기업이 이길 수가 없어요. 당연히 정부가 이기죠. 근데 중국에서 그 이득을 받아서 얻은 정부는 이득을 받아서 큰 기업은 뭐예요? 외국으로 나가서 또 이제 보조금을 안 주고는 그런 국가에서 시장을 침공하잖아요. 본토에서는 계속 정부 자금을 받고 그게 굉장히 불공평한 건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보통은. 그리고 소득세를 내고 모든 걸 가져가면 그래서 자유무역에서 문제 안 되는 건 보조금이 아니라 세금 감면밖에 없어요. 소득세를 내고 모든 것을 가져가면 이제 물자를 늘리는 게 아닌 거죠. 이걸 왜 해요? 늘리는 게 아니라 이익이 안 남으니까 그냥 자산 가격만 계속 높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다? 트러스트예요. 대공황 이전에 미국의 독점 시대에 도금 시대에 나오던 독점 구조가 이겁니다. 이게 트러스트예요. 이익을 안 남기는 회사들. 그냥 나는 트러스트에 법인 신탁해놓고 그냥 5%만 계속 나오면 돼. 그 방식 그때도 5%였어요. 그 방식이에요. 그럼 월급만 가져가면 돼요. 대표는 매출만큼 인센티브를 받을 테니까 직원들은 매출만큼 인센티브 받을 테니까 월급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소득세는 더 이제 세금이 법인세에서 뚫리니까 소득세는 더욱 높이는 거예요. 이미 자산 가격을 높인 상태에서 신흥 부자들은 나오기 더 어려워집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 기술 투자 안 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 딱 이건데 추가 시설 투자 안 합니다. 아예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전부 다 PBR 1 이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 해요. 일본이 진짜 범위세가 높거든요. 그래서 높아진 소득세만큼 부자들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글로벌리스트 탈출 이슈가 시작되는 거죠. 이거 비슷한 게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 뉴욕 탈출해서 텍사스로 모이는 것과 같잖아요. 여기가 다음에 적합한 기회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자수성가하거나 아니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유리한 장소를 택하는 개념입니다. 유리한 장소가 있고 그 장소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이 유리한 장소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장소로 옮겨야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환경을 이길 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환경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대중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뭘 해야 되냐? 그 장소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을 얻어서 장소를 옮겨야 됩니다. 이직을 하고 전직을 하고 국가를 옮기고 일이라는 건 둘 중 하나입니다. 장소를 옮기거나 아니면 장소를 좋게 만들거나 그게 현금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커리어는 여러분들의 사업이고 여러분들의 커리어의 경영자니까. 그래서 커리어도 안 되는 거고 자기 삶도 경영이 안 되는 거예요. 숫자적 계산이 없으면. 그래서 이건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양극화를 부릅니다. 왜? 소수 몇몇이 부를 독점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이제 법인세 딱 높이고 오케이 이거 사실 똑같은 국가에 있어요. 독일이에요. 일본도 그렇지만은 똑같은 국가가 독일하고 일본이에요. 결국 지속적 소득세 비중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건 독일은 사회민주당이 가장 기본적인 전통적인 제1당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련이 우리의 미래다 하면서 찾아왔을 정도로 그런 케인즈의 극단적인 국가입니다.
우버나 마켓컬리 같은 기업들이 적자를 내면서 시장을 확장하는 게 꽤나 다른 이야기가 많은데 이게 사회 전체가 동시에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오랜 기간 자사 직원과 자사 영향력만 키우는 게 아닌가. 네트워크만 장악해놓고 다른 산업을 다 파괴해놓고 너네들이 실제 보면 뭐야 이거 소득세만 내고 법인세를 안 내잖아.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익을 내지 않으면 해당 자사 직원들의 연봉만 계속 올라가고 사회 전체의 부는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세가 과도하게 높으면은 글로벌 리스트들은 해당 국가를 떠나면 되지만 법인세가 과도하게 높으면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은 떠나거나 아니면 아예 이익을 안 내는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이제 소수 몇몇만 독점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직원과 경영자는 월급과 인센티브를 받을 테니까 이제부터는 기업의 현금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현금 이익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법인세가 과도하게 높으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전체 벌 수 있는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죠. 내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남겨 주가를 올리기보다 월급을 받아 부동산을 보유하는 게 훨씬 이득인 상황이 벌어지는 게 이겁니다. 그럼 뭐 이제 그걸 이제 어쨌든 패시브 인컴 권리 소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현금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소득세를 또 그걸 생으로 다 낼 수는 없으니까 소득세 월급으로 받고 난 다음에 뺄 거 빼고 난 다음에 이제 뭐예요? 부동산 사는 겁니다. 부동산의 현금 이익의 안전망을 계속 만들어놔요. 어차피 이 기업은 성장에 글렀다. 이게 그리고 한국 주식이 안 올라가는 이유면서 물자가 많이 풀리지 않아서 물가가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빵 시장 맨날 SPC가 독점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한국의 빵 시장 얼마일 것 같습니까? 한국의 빵 시장 다 합쳐봐야 2조에서 3조밖에 안 돼요. 그거 9개까지 포함해서 최근에 통계 나왔던데 3조 9,100억입니다. 해외까지 팔아서 3조 9,100억이에요. 그거 다 합쳐가지고. SPC 삼립이 6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것도 비싼 거예요. 그것도 비싼 거예요. 6천억 시가총액이. 네. 시장 전체가 3조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먹진 않을까 앞으로 계속 빵을?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것도. 거기다 우리나라 운송 자체도 엄청 힘들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사회에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서 물자가 풀려야 신흥부자로 생기고 패러다임도 기회가 발생하는데 일본에 자수성가가 그렇게 흔해졌습니까? 독일도 자수성가가 흔합니까?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법인세가 높으면 높다. 그래? 너네들 앞으로 더 쥐어짜이게 될 건데? 법인세가 높을수록 그렇게 될 겁니다. 양극화가 심해질 거고. 여러분들 미국이나 이런 데서 자수성가가 많지. 일본의 자수성가가 많다. 독일의 자수성가가 많다. 일본의 자수성가 하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쪽에 관련된 관료제적인 전통적인 가문들이 있어요. 그쪽 가문들과 어떻게든 연을 맺어가지고 사바사바를 잘 해가지고 사업기회, 지역 사업기회, 독점기회 이런 것들 얻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통제사예요. 자수성가가 가능한 환경을 택해야 됩니다. 이 장소를 좋게 만들거나 장소를 옮기거나 장소를 옮기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익 전혀 안 남기고 싸게 파는 게 전혀 착한 게 아니라 그 위험한 거예요. 사회 전체가 같이 성장을 해야지. 솔직히 이게 지금 가난하다 하더라도 이 가난했던 사람들이 다음 필수 소비 계층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제가 과도한 쾌락 비용을 경계하는 거지 그 쾌락 비용조차도 사실 돈을 써가지고 세금이 나와요. 근데 뭐 그렇게 자기 재무 관리를 안 하고 쾌락 비용을 써버리면 노후에 세금만 받아먹는 인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돈이 풀려야 새로운 통화 승수가 쌓이고 새로운 소비자 계층이 되는 겁니다. 싸게 팔아서 대량으로 팔더라도 이익금이 많이 남는 그런 이익 현금 흐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법인세는 매출액만큼 증가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매출액만큼 증가하는 건 월급과 인센티브지 법인세는 오직 영업이익만큼만 증가합니다. 이익을 남기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한국이 일본 경제화되면서 점점 생기는 문제죠. 이익을 남기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해당 회사의 구성원들만 성장합니다. 이게 양극화의 문제죠. 서서히 폐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이지머니 시계에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누가 더 비싸게 사주겠지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현대차는 제가 특히나 투자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순이익률이 고정입니다. 매출이 올라봐야 그만큼 더 노조가 상의해가지고 돈 가져가려고 합니다. 다 도둑놈들이에요. 뭐 노동자애들의 권리 어쩌고 저쩌고. 귀족 노조죠. 사회 전체 발전은 대판이고 신흥부자도 탄생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국의 주식을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순이익률이 대부분 낮습니다. 삼성그룹사 아니면 아니에요. 노조가 강해서 순이익률 개선이 안 됩니다. 배당소득세가 또 심지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자는 경영자는 법인세랑 배당소득세까지 생각하면 더더욱더 주가를 높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영자 입장에서 회사 차려서 매출 올려서 자기 월급 높이는 게 훨 이득입니다. 대충 적자 기업 경영진이라 하더라도 5억에서 10억 정도는 받을걸요? 상장되어 있으면. 근데 미국 같은 경우 1달러만 받고 일하겠다. 경영자가.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다? 나는 주식을 올려가지고 그거 재산을 증대시키겠다. 어느 쪽이 부를 더 많이 퍼뜨리겠습니까? 뜨세요. 글로벌리스트가 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인이라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살아갑니다. 근데 다른 대한민국인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 거의 95%를 안 좋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비교해서 매번 올려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세 경쟁력이란 게 있습니다. 법인세 경쟁률이 OECD 조사 38개국 중 34위입니다. 여기 잘 나가는 이스라엘이나 이런 국가들 보십시오. 예. 이게 조세 경쟁력이 어떻게 결정이 나냐면 이 내수가 가치가 있냐고요. 에스토니아 같이 인구수 줄어드는 국가가, 인구수 적은 국가가 즉 법인세를 엄청나게 올렸다고 했어요. 그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조세 경쟁력이란 게 있습니다. 이 나라를 손절쳐야 되겠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구조 때문에 국민연금 같은 사기가 통용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최고 법인세율만 이야기하면서. S&P 500이 폭락 시 10%인데 고점에 사도 6%예요. 근데 이걸 꾸준히 보유하고 하면서 확장하면 되는데 국민연금이 S&P 500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연금을 제공해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규모가 너무 커서 수익률 자체를 잘 내기 또 힘든 구조입니다. 수급권자 사망하면 줄여서 주는 등 이런 식으로 손실을 강제하는 거예요. 솔로로 죽으면 대박입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불완전한 계열, 모든 제도나 모든 사회나 모든 인간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불완전한 걸 강제해놨어요. 이건 세금입니다. 제 장담하건데 세금이에요. 복지 세금이죠. 그걸 앞으로 젊은 층에게 빨대를 꽂아서 더 하겠다. 그럼 우리도 다음 10대한테 빨대를 꽂을게. 그걸 왜 물려줘야 됩니까, 솔직히. 그 굴레를. 더 큰 성장의 기반을 물려줘야 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빨대를 물려준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구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돈이 없으면 항상 이익을 안 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상증자도 오고 기업 피해자만 생기고 무엇보다 돈이 떨어지고 세금이 높아지고 성장률이 떨어지면 과거에 못 사는 사람들이 해외로 도망을 갔어요. 저희 아버지 월남전 참전하신 게 이대로 굶어 죽거나 저대로 나가서 죽거나 똑같겠다 해서 그렇게 간 것도 있고 뭐 중동에 가서 돈 벌려 간 것도 다 똑같은 거죠. 근데 지금은 경제 성장의 주역인 글로벌리스트들이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합니다. 예전에는 있잖아요. 70년대 이전에, 세계화 이전에는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 그 지역에 있었어요. 돈 없는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이제 일을 갔죠. 근데 지금은 글로벌리스트, 그 지역에서 능력 있고 뛰어난 글로벌리스트들이 조금이라도 다르게 해외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의지 있고 용기 있고.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도 딱 그런 개념이에요. 그 나라에서는 글로벌리스트예요. 엘리트예요. 돈이 떨어지고 네트워크가 줄어들면 격이 내려가고 기업부터 떨어져 나가요.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입니다. 앞으로 더 힘들 거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글로벌리스트를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삶의 성장, 삶의 MBA, 세마기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수치화 사고, 장사의 핵심이고요. 경영자 커리어, 안 되는 사람을 승진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삶에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잃었을 때는 더더욱더 이거 잘할 수 있어야죠. 매출은 고객이 만듭니다. 그리고 이익은 비용을 줄이는 데서 나옵니다. 회계를 모르면 성장과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커리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언론, 그러면은 이것도 전부 추정값 아니야 이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언론이나 영업사원 말을 믿거나 타인의 분석을 믿는 것보다 스스로 발을 팔아서 임장을 가듯 직접 투자를 하는 때는 스스로 발을 팔아서 이런 계산을 하면서 자기 사업에 대해서 점점점 확신을 가져가는 것들, 이렇게 조심스럽게 단계별로 시도해본 경험만큼 신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자존감 같은 소리 하네 씨. 자존감, 자신감은 이런 노력에서 그대로 드러나서 발휘되는 것입니다. 내가 워낙 노력을 많이 해서 자연스럽게 발휘가 되는 것이에요. 노력이 없으면 현실이 재앙인데 남을 꺾으려고 과시제에 매달리다가 망하는 겁니다. 자의식이죠. 생판 발휘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남보다 덜 트린다. 이게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겁니다. 1년에 200% 수익 따위는 재현성이 없어. 하지만 꾸준히 성장하면서 노후에 집 하나 정도는 있고 빈곤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건 가능합니다. 어느 나라는 노인이 부자예요. 끝으로 수치적 사고가 없으면 어찌 되는가? 이제부터 이게 없으면 어찌 되는가? 이걸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고생만 하고 성장 못합니다. 이거 전체 주제가 이거예요. 고생만 하고 성장 못한다. 분명 저기서 카페에서 수익금 아무것도 안 남기는 사람도 열심히 살아요. 카페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루 종일 붙잡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발전, 즉 사회적 문화적 한계인 이 수치적 사고가 먼저 되어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수치적 사고가 없으면 생기는 재앙. 계산하지 않는 리스크로 빚을 통제하지 못하면 가족이 무너집니다. 빚은 대체로 가족 전체를 파멸시켜요. 개인만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매출이 없다고 해서 가정은 안 망해요. 더 나아지면 되니까. 하지만 빚이 많으면 가정은 망합니다. 사람이 죽고 가족은 망합니다. 그리고 인생도 끝납니다. 장기 대출 받아서 집 샀어요. 모기지 갚지 못하고 은퇴해버리면 재앙이 됩니다. 단순히 건강에 은퇴했잖아요. 중간에 사고라도 났으면 어떻게 돼요? 그땐 더 재앙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뭐예요? 투자를 미리미리 꾸준히 하고 꾸준히 보유하고 돈을 좀 더 벌려고 하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가족이 암 한 번 걸리면은 그 암 치료 비용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간병비 이전에 누구 하나가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재앙이 됩니다. 집이 비싼 걸 왜? 자금 동원 능력. 수익도 아닌데? 집이 비싼 걸 자금 동원 능력에 맞춰서 샀으니 생기는 문제입니다. 누가 더 비싸게 사주겠지 아니면 과시입니다. 보통 이거 두 개더라고요. 요즘 신혼부부 대충 비싼 집 보러 오면은 거기서 인스타그램으로 사진 찍고 간다는 이야기 나오던데 과시입니다. 자살이 나와요. 생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금 동원 능력에 맞춰서 처음부터 시작하면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두세 배 정도 이자는 관리 가능한 이자 보상 비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빚은 회계적 사고에서 제외했어요. 빚은 이거 사실 할 수 있는데 빚은 돈 없는 사람들이 빌리는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이 안정된 상황에서 이 지점을 내는 것처럼 수익을 내기 위해서 빌리는 게 빚이에요. 두세 배의 이자가 되어도 안 망하는 사람이 현금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내는 게 빚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A 지점에서 돈이 이미 많아. B 지점 하나 냈어. 여기서 뭐 이자 나오고 뭐 계속 굴러가네. 그러면 마이너스만 안 나도 어차피 이 지점 굴러가. 거기서 이익 내는 방법은 또 이제 회계적으로 찾아보고. 예. 이게 초기 투자를 받거나 몸으로 때우는 이유입니다. 대출 안 받는 이유가. 만약 잘 되면 있잖아요. 투자 안 받고 대출 받는다. 미쳤다고 지분을 주겠어요? 그게 비싼데? 투자자가 좋아하는 거는 우리 투자가 없어도 잘 살아가는 기업을 되게 좋아해요. 조금만 쳐주셔도 저희가 투자를 제발 받아주시죠. 이렇게 합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BW, CW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워렌 버핏 옹께서 예전에 서브프라임 때 골드만삭스를 살릴 때 하셨거든요. 첫 번째 매년 10% 이자를 줘라. 두 번째 저가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끔 해줘라. 예, 뭐 전환사채라고 하는 겁니다. 이자도 주고 주식 전환도 되고, 예, 이게 돈이 없으면 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실제 이익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각기 다르지만 연 대출 이자가 한두 달 만에 회수될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자 보상 비율 6에서 12. 뭐 제가 돈 있는 사람이 빌린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 지점을 냈는데 이자를 한두 달 안에 어차피 나오는 이자 갚을 수 있어. 그럼 이 지점에 수익이 나오는 것까지 더 커지잖아요. 이게 뭐다? 1년 영업이익에 이자 비용을 나누는 건데, 이게 간단히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왜 한두 달 안에 나와야 되나, 이거 계산이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1200만 원이고 이자 비용이 1000만 원이면은 1억 2천이고 이자 비용이 1000만 원이면은 12잖아요. 그럼 1억 2천을 12로 나누면은 한 달에 1200만 원을 번다는 뜻이 됩니다. 이자 비용이 한 달 만에 나오죠. 반대로 이자 비용이 2배가 되면 어떻게 돼요? 6이 되겠죠. 이자 보상 비율이 2달 만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3배가 되면 3이 되겠죠. 3달 만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자 보상 비율 12원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이자는 2~3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뭐 물론 이제 그 투기성 투자는 10% 투자할 때는 이런 거 따지진 않죠. 또한 이게 현금을 직접 봅니다. 이 경우에는. 또한 이게 전세 사기가 아니라 전세 사고인 이유입니다. 사실 영끌족도 같은 입장이에요. 이 이자 보상 비율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니까, 빚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부동산 건물 자랑하는 사람도 비슷할 거예요. 유튜브에 이거 되게 많던데. 대부분 약식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엑셀로 쓰지도 못하면서 대출받아서 직감으로 빚을 냅니다. 그게 가족을 파멸시킵니다. 수치화 사고는 가족은 모두가 알아야 할 사고예요. 평생 글쓰기, 말하기와 같이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있잖아요. 뭐 이거 뭐 얼마 대출 엄청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디벨로핑 해가지고 이렇게 대박 났어요. 얼마 수익 났어요. 그 재현성 없습니다. 그 재현성 있으면 있잖아요. 기업 집단이 먼저 해요. 애초에 증권사나 이런 데가 먼저 해요. 재현성 있으면. 야, 이거 다 먹어야지. 먼저 하겠죠. 재현성 없습니다. 뭐 소수 몇몇이 운 좋게 걸리는 것 뿐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죠. 가장 좋은 훈련이 투자를 일상적으로 하고 계산하고 일에도 항상 수치를 쓰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훈련입니다. 도금 시대 부자들도 5% 수익률로 트러스트를 굴렸다는 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상업부동산 수익률도 5%고 지금은 이제 국채 무위험 이자율 수익률이 미국 국채 무위험 이자율 수익률이 5.5%라서 거의 대부분 이제 자산들이 작살이 났죠. 자, 비용을 통제하는 건 가족을 가진 사람의 가장 기본 소양입니다. 요즘 식대도 명품 이거 딱 해야 되고, 뭐 제가 유튜브 보다가 이거 들었어요. 요즘은 어떤 복장을 입어야 되냐, 30대도 뭐 100만원 신발, 브랜드 신발을 신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재용도 고워크 신어요. 버피롱도 편하게 사십니다. 노후에 빈곤할 만한 인간 저 상종 안 합니다. 보통 이게 현금 비용 10% 안에 들어가는, 쾌락 비용 10% 안에 들어가는 경우 별로 없을걸요? 대부분? 실리콘밸리가 여행에 돈 쓰는 사람이 있어도 명품에 돈 쓰는 인간 본 적 없어요. 행동 원리는 저는 대부분 버피 도움을 기준점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누적되어서 노후에 우리 세금 뜯어먹을 인간하고 상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여를 하고 일을 더 하고 그 다음에 평생 일을 하는 방법을 찾고 이럴 건데, 이 자식들은 죽을 때까지 세금을 뜯어먹을 거니까 절대 주변에 두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그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고 더 부유해질 수 있고 그걸 위해서 경영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레드모 이걸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우씨, 쾌락 비용은 순이익의 15%에서 5%가 한계인데 과연 15%에서 5%가 될까요? 10%를 대충 쳐보도록 하죠. 얘네들 순이익이 한 1년에 저축하는 생으로 남는 순이익이 1000만 원이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여행이나 이런 거 안 하고 여기에 한 번에 쓸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될 것 같습니까? 저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대부분. 네. 쾌락 비용을 늘리고 싶으면 순이익을 증대시키세요. 그리고 이런 거는 있잖아요. 한 달에 순이익에서 쾌락 비용 10% 안에 될 때 써야 됩니다. 이걸 어떨 때 쓰냐면요. 가끔 이럴 때 있어요.
이건 정말 타이밍, 시약 같은 타이밍이라서 한 달 동안 쉬면 안 된다. 한 달 동안 하루 종일. 그러면은 뇌가 도파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번아웃이 오거든요. 강제적으로 기분 관리를 위해서 예전부터 한번 사고 싶었던 거, 이런 거 비싼 거 억지로 사는 거예요. 그 기회에 사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의미로는 독약 처방입니다. 너무나도 일상의 고통이 극단화되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독약 처방을 하는 그런 걸 가끔 쓸 때가 있어요. 쾌락 비용을 늘리고 싶으면 순이익을 증대시킵시오. 과시제를 자랑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과시제는 남을 꺾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권력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과시제는 내가 이런 걸 끼고 있어 이런 게 아니고 쾌락제랑 달라요. 쾌락제는 이걸 써서 너무나 좋다. 아이폰 처음 살 때처럼 막 그런 느낌인 거예요. 어릴 때 너무나 즐겁다. 이거 편하네. 실제로 실용적이네. 이거랑 다르게 과시제는 야 이거 봐라. 남을 꺾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권력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 보여야 할 사람보다 나한테 잘 보여야 할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보다 교육에 투자해 성장하는 인력과 상종하고 국가를 넘나드는 글로벌리스트가 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오히려 핵심 팩터를 버리고 시한폭탄 같은 인간관계나 대중에게 신경 쓰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으면 불필요한 행동, 인간관계, 비용, 실용, 심력을 줄이세요. 필요한 것만 택하면 딱 절반으로 줄거든요. 불필요한 걸 버리는 게 행복합니다. 심플 이즈 베스트.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좋은 인간관계는 함께 있는 걸로 금전적,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10년이 지나도 과거보다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게 되면, 즉 서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세요. 반대로 시한폭탄끼리 만나면 잘 돼봐야 예전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할 말밖에 없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군대를 전역했어요. 이제 2년이 지났는데 내가 나이가 2살 들었다고 이제 너 2년 젊어지는데 군대 다시 갈래? 그러면 갈 겁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에서 엄청 고생해가지고 그래서 부장까지 올라가지고 이제 연봉이 엄청 잘 나와요. 근데 젊어지겠다고 그 신입사원의 연봉과 그 고생으로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갈래? 그 다시 젊어지는데 갈래? 아무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봉과 이런 것들이 꾸준히 증대되면서 건강을 계속 관리해서 꾸준히 올라가셔야 됩니다. 요즘 1일 일식 하신다는 엄정화님 몸이 거의 30대라고 54세이신데 그러니까 노화가 질병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잘못 먹고 잘못 생활해서 노화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워렌 버핏, 찰리 먼거의 삶을 존경하는 편입니다. 나이가 90이 넘으셨는데 치매 이런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여전히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주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타당성, 성장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최대 50% 이하의 생존비. 그리고 이 생존비를 15% 이하가 될 때까지 연봉을 계속 올리려고 노력할 거. 예를 들어 월천이면 15%는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남은 20%는 재투자 비용. 이거 꽤 많이 남을 겁니다. 솔직히. 매달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남은 돈 3331 저축 투자 소비 인간관계 이렇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인생은 효율보다 멍청한 선택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계산은 긍정적인 선택 중에 가장 최상의 기회비용을 택하는 것 뿐입니다. 의식적으로 통제해야 돼요. 숫자를 이해하고 숫자를 통제한다는 건 바른 의미라면 삶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적인 것에서 성장한다는 개념은 무의식적인 것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의식적인 과정으로 넘어가는 건데 거기에 숫자를 기반으로 생각을 하셔야 이해해야 제대로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제력을 기반으로 조작 통제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도 선택할 수 있고 즉 인생은 효율보다는 멍청한 선택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성장하면서 살다 보면 10년, 20년, 40년 뒤에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노인들이 있어요.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그랬고 나는 그때보다 훨씬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 인생을 위해서 부지런히 성장을 합시다. 그게 아름다운 삶이고 성장이고 도전하는 삶이고 한 사이클이죠. 우리가 하루도 사실은 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죠. 아침에 미라클 모닝을 하는 것도 뭐예요? 저녁에 와 나는 정말 오늘 좋은 삶을 살았어. 그렇게 해서 저녁에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이클을 아름답게 보내는 것. 만약 밤이 온다고 해서 그게 싫다고 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노인이 되고 나이가 들고 죽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각기 다른 문제인 거죠. 그게 아름답게 살 수가 있고 뭐 구질구질하게 살아서 뭐하냐 이런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끔 이런 과정을 만들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노후 빈곤이야 진짜. 자, 이익을 추구하는 건 욕망이 아니라 본질이며 실존이며 성장 기반입니다. 니드, 즉 머스트에 속하는 것이지 디자이어에 속하는 게 아닙니다. 디자이어는 아까 같은 신발 같은 거예요. 과시제. 디자이어는 하등 쓸모없는 과시제입니다. 이게 어떤 필요성을 만듭니까? 혹은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이제 믿을 만하게 일을 잘하고 성공을 하고 그런 느낌이 듭니까? 그것들은 쾌락 비용으로 자기 순이익의 10% 내외여야 합니다. 쾌락은 내 정신에 안정감을 주고 기분 관리가 되는 성장 자원이어야 합니다. 단순 타인을 억누르기 위한 과시제는 의미가 없어요. 과시제가 아니라 자신의 달성 목표나 취미 정도가 되길 바랍니다. 쾌락 사용 비용, 믿을 수 있는 친구와 덧붙여 최대 행복에 대한 측정된 연구 결과입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와 해변이 보이는 곳에서 여행을 가서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는 등 능동적인 활동을 하는 것. 이게 최대 행복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것만 매년 할 수 있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쾌락은 가득 찰 겁니다. 자, 다음 부동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